엄마, 이제 선택하세요. 스스로 요양원에 가실 거면 좋은 곳으로 보내드릴게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저희 거잖아요. 75년을 살아오며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밤 11시까지 장사를 하며 번 돈은 모두 자식들의 교육비와 결혼 자금으로 내어주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2 아들을 키워낸 그녀는 평생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아들들이 결혼을 하고 며느리들이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만들이었습니다. 음식이 짜다는 투정, 집안일에 대한 간섭 같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점점 그 불만은 노골적인 배척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을 엎어버리고 찬물을 얼굴에 끼얹으며 틀딱이라고 부르며 조롱하는 며느리들, 그런 아내들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편을 들어주는 아들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어머니 몰래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차지하려는, 그리고 필요하면 치매 진단까지 조작하려는 무서운 음모를 말입니다. 한평생 등 굽혀 자식들을 키워낸 부모에게 돌아온 것은 차디찬 냉대와 무자비한 버림이었습니다. 혈육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잔혹한 배신 앞에서 과연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살 된 박순덕입니다. 75해를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남에게 털어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 저 같은 처지에 놓인 분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되어서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1948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직후였죠.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입을 것도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전쟁 같았던 시절 말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소장농이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도와주며 푼돈을 벌어오셨죠. 저희 집에는 제가 맏이고 아래로 동생이 셋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여 살릴 식구가 7명이나 됐는데 아버지 혼자 벌어오는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습니다. 저는 10살이 채 안 됐을 때부터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동생들 밥 먹이고 기저귀 갈아주고 재우는 일부터 시작해서 빨래, 청소, 밭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학교는 겨우 초등학교만 마쳤는데 그것도 제대로 다닌 게 아니라 농사철에는 학교를 빠지고 일을 도와야 했으니까요. 16살이 되던 해 저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도시로 나가서 공장에서 일하겠다고 말입니다. 동생들 학비라도 보태기 위해서였죠. 부모님은 처음에는 말리셨지만 집안 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결국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산의 한 미신 공장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공장 기숙사에서 살면서 하루 14시간씩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미싱을 돌렸죠. 손목이 아파서 밤에 잠도 못 잘 정도였습니다. 건초염이라는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월급날이 되면 기뻤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집에 붙여보내면 동생들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었거든요. 저는 공부를 못했지만 동생들만큼은 배우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한 지 6년째 되던 해 저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는 박철수 씨였습니다. 28살이었고 저보다 6살 위였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몰래 도와주기도 하고 쉬는 시간에 같이 담소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철수 씨는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순덕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제가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소중하게 여겨준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좋은 사람이라며 축복해 주셨고 1970년에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에는 공장을 그만두고 철수 씨와 함께 작은 새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정말 좋은 남편이었어요. 집에 오면 제가 하는 집안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결혼 1년 후에 첫 아들 진수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작고 소중한 생명이 제 몸에서 나왔다는 게 신기하고 벅찼습니다. 철수 씨도 아들이 태어나자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우리 진수 교육시킬 돈을 벌어야겠어요. 철수 씨는 항상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진수만큼은 제대로 교육시켜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수가 2살이 됐을 때 둘째 진호가 태어났습니다. 아들 둘을 키우는 일은 정말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철수 씨는 더욱 열심히 일했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진호가 5살, 진수가 7살이 되던 해에 큰일이 일어났거든요. 어느 날 철수 씨가 공장에서 기계를 수리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실려갔지만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36살의 나이에 말입니다. 제가 받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직 어린 2 아들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철수 씨의 동료들이 와서 위로해 줬지만 그 누구의 위로도 제 마음을 달래줄 수는 없었어요. 순덕 씨, 힘내세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힘내야죠. 동료들의 말은 맞았지만 막상 현실로 돌아오니 절망스러웠습니다. 당장 생계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산업재해 보상금으로 얼마간의 돈을 받긴 했지만 2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을 두고 공장에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이웃집 아주머니들에게 부탁해서 반찬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치, 나물, 조림 같은 밑반찬들을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잠든 사이에 하는 일이었죠. 그러고 나서 아침에 아이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낸 다음 만든 반찬들을 들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 안 됐어요. 반찬 맛도 일정하지 않았고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도 몰라서 헤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2 아들을 먹여 살려야 했거든요. 점점 요령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반찬이 잘 팔리는지 알게 됐고 맛도 점차 일정하게 만들 수 있게 됐어요. 단골 손님들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몇 년을 버텨나가다 보니 저축한 돈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차릴 수 있게 됐습니다. 가게라고 해봐야 평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게는 꿈 같은 일이었어요.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하루 일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 만들고 가게 열고 저녁 늦게까지 장사하고 밤 11시가 돼서야 집에 들어갔죠. 아이들은 저 없이도 알아서 잘 컸어요. 큰애 진수가 동생 진호를 잘 챙겨줬거든요. 숙제도 같이 하고 밥도 차려 먹고 그렇게 형제가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늦게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다른 집 아이들처럼 엄마가 옆에서 숙제 봐주고 책 읽어주고 그런 걸 못해줘서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엄마, 우리는 괜찮아요. 엄마가 더 힘드실 텐데.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찡했어요. 이런 착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용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기 시작했고, 브랜드 옷이나 운동화를 사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노력했어요. 남들보다 못 입고 못 먹는다고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래서 제 몸에 입을 옷은 아껴 입으면서도 아이들 것은 좋은 걸 사줬습니다. 진수는 공부를 곧잘 했어요. 그래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죠. 진호는 형보다는 공부를 못했지만 그래도 전문대학에는 들어갔습니다. 두 아들 모두 대학을 보낼 수 있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철수 씨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들 둘 다 대학생이 됐어요. 정말 대견하죠? 저는 혼자서 죽은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하곤 했어요. 사진을 보면서 말입니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반찬 가게 수입만으로는 부족해서 새벽에 파출부 일도 하고 낮에는 가게 운영하고 정말 잠잘 시간도 없었습니다. 손목에는 건초염이 재발했고 허리도 많이 아팠어요. 그래도 참고 일했습니다. 아들들 교육만 제대로 시키면 나중에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수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중견기업에 들어갔거든요. 드디어 제 고생이 보람을 맺는구나 싶었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사세요. 제가 벌어서 효도할게요. 진수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호도 대학을 졸업한 후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치킨집을 차리겠다고 했어요. 자영업을 하겠다는 거였죠.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반찬 가게를 팔아서 돈을 마련해 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행복했어요. 두 아들이 모두 자립해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 생각과 달랐어요. 진수와 진호 모두 결혼을 하면서부터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며느리들이 착해 보였어요. 큰 며느리 영희는 어머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고, 작은 며느리 미란도 어머님 덕분에 남편이 이렇게 잘 자랐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저는 정말 좋은 며느리들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정말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들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해준 음식에 대해 어머님, 이거 좀 짜네요. 이거 좀 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저는 더 신경 써서 요리를 했어요. 짜지도 않게, 타지도 않게 정성스럽게 만들었죠. 그런데도 며느리들의 불만은 계속됐습니다. 어머님,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이랑 맞지 않아요. 이런 음식을 요즘 누가 먹어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아들들에게 말해봤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엄마, 그냥 참으세요.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요. 진수의 대답이었고, 엄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진호의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며느리들이 적응 중이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의 태도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졌어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거든요. 큰 며느리 영희는 제가 소중히 여기던 철수 씨 유품들을 정리한다며 몰래 버리기 시작했어요. 철수 씨가 아끼던 책들, 시계, 만년필 같은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있더라고요. 어머님, 너무 오래된 물건들은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집이 깔끔해 보여야죠. 영희의 말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며느리와 싸우면 아들이 힘들어할 거라고 생각해서였죠.
작은 며느리 미라는 더 심했어요. 제가 아끼던 화분들을 관리하기 힘들다며 모두 버려버렸거든요. 그 화분들은 제가 10년 넘게 정성스럽게 키운 것들이었는데 말이에요. 어머님, 화분 있으면 벌레도 생기고 지저분해요. 요즘은 인테리어가 중요한 시대예요. 미란의 말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정말 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평생 고생해서 키운 아들들, 그 아들들의 아내가 된 며느리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참았어요. 가족의 화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조금만 참으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들의 행동은 갈수록 도를 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아예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기 시작했거든요. 식사 시간에 가족이 모여도 저와는 대화를 하지 않고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제 방에서 돈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깜빡한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나빠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계속해서 돈이 사라지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확인해 보니 정말로 누군가가 제 돈을 가져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내 집에서 내 가족이 내 돈을 훔쳐간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혹시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나중에 얘기하면 되돌려 줄 거야 하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가족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됐어요. 며느리들은 이제 아예 대놓고 저를 업신여기기 시작했고, 아들들은 그런 아내들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편을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걸, 뭔가 변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며느리들의 태도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가던 어느 날, 큰아들 진수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엄마, 나 회사 그만둘 거야. 진수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한 말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갑자기 왜? 회사에서 뭔 일 있었니? 승진해서 또 밀렸어. 나보다 늦게 들어온 애들이 다 과장 달고 있는데 나만 계속 대리야. 이런 식으로는 평생 출세 못해. 진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안정된 직장을 그냥 때려치우겠다니 말이에요. 그래도 아들아, 직장이 있는 게 어디야?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엄마는 모르실 거야. 회사에서 내가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진수는 그날 밤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취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다음 날 큰며느리 영희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진수가 어제 회사에서 상사랑 큰 소리로 말다툼을 했대요. 술잔을 던지고 난리를 쳤다는데 이제 회사에 있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어요.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게 정말이니? 네, 동료한테 전화 왔어요. 진수가 부장한테 대들면서 이런 회사 관둘 거야 하고 소리쳤다고 하더라고요. 영희의 표정에는 걱정보다는 다른 감정이 보였어요. 마치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진수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사업을 할 거야. 내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무슨 사업? 친구가 괜찮은 사업 아이템을 알려줬어. 온라인 쇼핑몰이야? 요즘 대세잖아. 저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진수가 컴퓨터를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사업 경험도 전혀 없었거든요. 아들아,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경험도 없는데? 엄마는 항상 그래. 아들을 믿지 못해. 나도 할 수 있어. 진수는 화를 내면서 대답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본격적으로 사업 자금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사업 자금이 필요해. 얼마나? 3억 정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3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진수는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3억이라고? 그 큰 돈을 어떻게? 엄마가 그동안 모아둔 돈 있잖아. 그거 써도 되지?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 돈은
제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었거든요. 반찬 가게를 운영하면서 조금씩 모은 소중한 돈이었어요. 아들아, 그 돈은? 엄마, 나 사업 성공하면 몇 배로 갚을게. 믿어봐. 진수는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영희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님, 진수 의욕이 넘치고 있어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죠. 요즘 온라인 쇼핑몰이 정말 대세거든요. 저는 고민이 됐어요. 아들을 믿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렇다고 평생 모은 돈을 그냥 줘버리기에는 너무 큰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진수에게 돈을 줬어요. 아들이 사업에 성공해서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이 돈 받는 이상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알겠지? 당연하지, 엄마. 걱정하지 마. 진수는 그때 정말 자신만만해했어요. 영희도.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진수가 크게 성공할 거예요. 이런 말을 했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정말 아들이 성공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매일 기대하면서 기다렸거든요. 처음 몇 달은 진수가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컴퓨터 앞에서 밤늦게까지 뭔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잘 되고 있니? 엄마.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이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3개월, 4개월이 지나도 별다른 소식이 없었어요. 수입이 들어왔다는 얘기도 없고 오히려 엄마, 좀 더 투자해야 할 것 같아. 이런 말만 계속했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들을 믿어보자는 마음으로 더 기다려봤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자 진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사업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아들아,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니? 제가 물어보면 잘 되고 있어. 이런 식으로만 대답하고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수가 완전히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왔어요. 비틀비틀하면서 현관문을 제대로 열지도 못하더라고요. 아들아, 왜 이렇게 늦었니? 엄마는 상관하지 마. 진수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뭔 일 있었니? 왜 이래? 사업 다 망했어. 다 망했다고. 진수는 술에 취해서 중얼거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다 엄마 때문이야? 왜 더 많은 돈을 안 줬어? 그리고는 식탁을 발로 차버렸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도 못했어요. 진수야, 진정해.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얘기해보자. 얘기해? 뭘 얘기해? 3억으로 뭘 하라고? 친구들은 다 10억씩 받아서 사업하는데. 그렇다고 식탁을 차면 어떻게 하니? 밖에 사람들이 다 들을 거야. 응? 아, 시끄러워. 엄마는 항상 그래. 체면만 차려. 진수는 그날 밤 계속 술주정을 부렸어요. 영희는 옆에서 보기만 할 뿐 남편을 말리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 술이 깬 진수에게 물어봤어요. 사업이 정말 망한 거니? 진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투자한 돈은? 다 날렸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현기증이 났어요. 3억이라는 큰 돈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니? 엄마는 몰라. 사업이 그런 거야. 진수는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마치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진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낮에는 계속 잠을 자고 밤에는 술을 마시고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일을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더라고요. 영희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도 별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님, 진수가 지금 많이 상처받은 상태예요. 좀 기다려주세요. 이런 말만 했어요.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3억이라는 돈이 없어진 상황에서 진수가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었거든요. 아들아, 이제 다시 취업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니? 엄마,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거니? 돈도 다 떨어져 가는데. 알았어. 알았다고. 진수는 짜증을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집안 분위기는 점점 나빠졌어요. 진수는 아예 저와 대화를 하려 하지 않았고
영희는 시어머니인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더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어요. 영희가 제가 소중히 여기던 남편 유품들을 몰래 처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의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그 가방은 남편이 직장에 다닐 때 항상 들고 다니던 거였거든요. 영희야, 혹시 가죽 가방 어디 갔는지 아니? 아, 그거요? 너무 낡아서 버렸어요. 영희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어요. 버렸다고? 그걸 왜 버려? 어머님, 그런 낡은 물건들 계속 둘 순 없잖아요. 집도 지저분해 보이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었어요. 그 가방이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물건인지 영희는 알고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내 허락 없이 함부로 건드리지 마. 알겠니? 어머님, 저도 이 집 며느리인데 정리 좀 할 수 있잖아요. 영희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영희가 제 방에서 돈을 가져간다는 걸 확실하게 확인한 거예요. 저는 일부러 제 방에 현금을 두고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몰래 돌아와서 확인해 봤더니 정말로 돈이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날 밤 영희에게 따졌어요. 영희야, 내 방에서 돈 가져갔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 그런 거 안 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확인했어. 어머님, 설마 며느리를 도둑 취급하시는 건 아니죠? 영희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마치 억울하다는 듯이 말이에요. 진수에게 말했더니 엄마, 영희가 그런 짓을 할 리 없어. 엄마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런 대답만 돌아왔어요. 저는 그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제 아들이 아내 편만 들고 어머니를 믿지 않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째 진호도 비슷한 일을 벌이기 시작한 거예요. 진호는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잘 안 된다며 계속 돈을 달라고 했어요. 엄마, 치킨집에 좀 더 투자해야 할 것 같아. 얼마나? 2억 정도. 저는 또 깜짝 놀랐어요. 진수 때문에 이미 3억을 잃었는데 또 2억을 달라고 하다니. 아들아, 형 때문에 벌써 3억을 썼는데 엄마, 내 건 다르다고. 치킨집은 확실한 장사야. 요즘 치킨이 얼마나 잘 팔려. 진호도 진수와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다르다고, 확실하다고. 둘째 며느리 미란도 옆에서 거들었어요. 어머님, 저희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투자하면 대박 날 거예요. 저는 고민했어요. 진수 때문에 한번 실패했는데 또 같은 실수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진호가 계속 졸라댔어요. 매일 와서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엄마, 나만 믿어봐. 형이랑은 달라. 결국 저는 또 돈을 줬어요. 이번에는 2억을 말이에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알겠지? 당연하지, 엄마. 고마워. 진호는 그때도 자신만만했어요. 미란도 감사하다며 절까지 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뻔했어요. 몇 달 후 진호의 치킨집도 문을 닫았거든요. 엄마, 미안해.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투자한 돈은? 다 잃었어. 또 같은 대답이었어요. 저는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평생 모은 5억이라는 큰 돈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거든요. 두 아들 때문에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아들들의 태도였어요. 돈을 잃어버린 건에 대해서는 미안해했지만 그 후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어요. 진수는 여전히 술을 마시고 들어왔고 진호는 또 다른 사업을 구상한다며 돌아다녔어요. 며느리들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이제는 아예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거든요. 영희는 제가 해준 음식을 먹고 나서 이게 뭐예요? 도저히 못 먹겠어요.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미란이는 더 심했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을 하지 않았거든요.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미란이가 제가 준 2억으로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미란이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눈도 다르고 코도 다르고 아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미란아, 얼굴이 어떻게 된 거니? 아, 약간 시술 받았어요. 미라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성형외과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 얼굴을 완전히 바꾼 거더라고요. 그 돈이 다 제가 준 사업 자금이었던 거예요. 진호에게 따졌더니 엄마, 그건 미란이가 알아서 한 거야. 나는 몰랐어. 이런 대답만 돌아왔어요. 저는 그때 정말 배신감을 느꼈어요. 제 돈으로 성형수술을 받고서는 시어머니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다니. 더 화가 났던 건 미란이 SNS에 자기가 명품 가방을 든 사진을 올리고 있다는 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렌탈샵에서 빌린 가방이었는데 마치 자기가 산 것처럼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며느리들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린 며느리들이 철이 없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진호가 제 카드를 몰래 복사해서 썼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카드 명세서를 보니까 제가 쓰지 않은 내역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결제한 내역들이 계속 있었어요. 진호야, 이거 뭐니? 엄마, 그건 진호는 말을 못하더라고요. 네가 내 카드로 도박을 한 거니? 도박이 아니라 게임이야, 게임. 돈 좀 따려고 했는데.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니? 엄마, 미안해. 치킨집 돈 마련하려고 그랬어. 진호의 변명을 듣고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치킨집 돈을 마련하려고 도박을 했다니. 그래서 얼마나 잃었는데? 많이. 얼마나 많이? 5만 원 정도. 저는 그 말을 듣고 쓰러질 뻔했어요. 이미 2억을 줬는데 또 5천만 원을 도박으로 날렸다니. 그때 저는 정말 깨달았어요. 내 아들들이 더 이상 예전에 그 착하고 효도하던 아들들이 아니라는 걸. 돈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를 이용하는 존재가 됐다는 걸 말이에요. 더 슬픈 건 며느리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착한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돈으로 성형수술을 받고 명품을 사고 허세를 부리면서도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계속 당하고만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뭔가 변해야 한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막연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만 들었을 뿐이었거든요. 아들들로부터 받은 배신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인 날이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큰 며느리 영희와 작은 며느리 미란이 함께 집에 왔어요. 둘이 함께 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님, 시간 있으세요? 영희가 예의 바른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게 느껴졌어요. 평소보다 차분하달까, 뭔가 준비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응? 무슨 일이니? 앉아서 얘기해요. 두 며느리는 제게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했어요. 자기들은 맞은편에 나란히 앉더라고요. 어머님, 저희가 오늘 온 건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예요. 미란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딱딱했어요. 무슨 얘기인데? 어머님 연세도 이제 많으시고 혼자서 이 큰 집을 관리하시는 것도 힘드실 것 같아서요. 영희의 말이었어요. 저는 벌써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같은 또래분들도 많으시고. 미란이 태블릿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요양원이라니 상상도 못한 얘기였거든요. 요양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님, 요즘 어르신들 다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전문 간병인도 있고 의료진도 상주해 있고. 영희는 마치 제게 좋은 일을 해주려는 것처럼 말했어요. 나는 요양원 갈 생각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래도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세요. 생각보다 좋을 거예요. 안 간다고 했잖아.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 저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니
정말 기가 막혔거든요. 어머님, 저희도 어머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외롭지 않아. 여기가 내 집이야. 그래도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시는 게 그만해!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더 이상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영희와 미란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가면을 쓰고 있다가 본색을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어쩔 수 없다는 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께서 계속 이렇게 우리 말을 안 들으시면 저희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죠. 다른 방법이 뭐? 그때 미란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이 여기 계시면 저희가 불편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매일 음식 투정하시고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저희도 이제 지쳤어요. 영희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님 때문에 저희 부부 생활도 힘들어졌어요. 저는 그 말들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언제 음식 투정을 했다는 건지, 언제 간섭을 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내가 언제 너희한테 그런 짓을 했니? 어머님은 모르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요양원 가세요. 거기가 어머님한테도 좋을 거예요. 두 며느리는 이제 대놓고 저를 내쫓으려 했어요. 이 집은 내 집이야. 내가 왜 나가야 해? 제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어머님 집이긴 하지만 저희도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좀 양보해 주세요. 양보? 뭘 양보하라는 거야? 그때 영희가 일어나더니 제가 오늘 저녁으로 준비해둔 음식들을 보더라고요.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 생선조림을 정성스럽게 만들어둔 상태였어요. 이런 음식들 말이에요. 요즘 누가 이런 걸 먹어요? 영희는 그러더니 갑자기 밥상을 뒤엎어버렸어요. 찌개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고 반찬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저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어요. 이런 음식 누가 먹어요? 짜고 맛없고. 영희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바닥에 엎어버리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너 미쳤니? 어떻게 시어머니 앞에서 이런 짓을... 그러자 미란이 일어나더니 부엌에서 찬물을 한 컵 가져왔어요. 그리고는 제 얼굴에 그 찬물을 끼얹었어요. 차가운 물이 제 얼굴과 옷을 적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정신 좀 차려요. 이 할맛이야. 미란이 저를 할맛이 틀딱라고 부르며 조롱했어요. 평소에는 어머님이라고 불렀으면서 말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이런 짓을... 이 할맛이야. 이제 정말 요양원 가세요.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이 집은 내 집이다. 너희가 나가! 할맛이가 나가야죠.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요. 주도권? 뭔 주도권? 이 집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주인이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저희 거잖아요. 미란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다 너희 거라고? 누가 그런 소리를 했니? 당연하지 않아요? 진수, 진호가 아들이니까 당연히 상속받을 거잖아요. 그게 언제 정해진 일이야?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들이 재산을 상속받는 거. 영희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님도 언젠가는 돌아가실 텐데 미리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죽은 사람 취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언제 죽는다고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님, 저희가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죠. 현실적으로? 현실은 지금 내가 이 집 주인이라는 거야? 그래도 어머님이 요양원에 가시면 저희가 이 집을 잘 관리할게요. 미란이 뻔뻔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며느리들이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걸. 저를 요양원에 보내서 이 집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그런 속셈이었구나. 속셈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순리죠.
나이 든 분은 요양원에서 편히 지내시고 젊은 사람들은 자기 생활을 하는 거. 영희는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말했어요. 자연스러운 순리? 웃기지 마라. 내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인데? 어머님이 고생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이제는 저희 세대가 주역이 되어야죠. 주역? 너희가 뭘 했다고 주역이야? 그러자 두 며느리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아예 가면을 벗어버린 것 같았어요. 할마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가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거예요. 나이 많은 트딱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매일 음식 만들어 놓고는 맛있게 먹으라고 강요하고, 청소는 대충 해놓고는 깨끗하다고 자랑하고. 영희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맨날 내 돈으로 이것저것 해줬다. 이런 식으로 은혜 갚으라고 강요하고. 저는 그 말들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언제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내가 언제 그랬니? 할마씨는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숨막혔어요. 그래서 요양원을 알아본 거예요. 할마씨도 편하고 저희도 편하고. 두 며느리는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어요. 더 이상 예의 바른 며느리 흉내도 내지 않더라고요. 너희들이 정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어서요. 틀다가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 시대가 바뀌었다고. 맞아요. 요즘 시어머니들은 다 요양원에서 살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이게 제가 평생 정성스럽게 키운 아들들의 아내라니.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진수와 진호가 함께 들어오더라고요. 어? 무슨 일이야? 진수가 거실에 어수선한 모습을 보며 물었어요. 바닥에는 아직도 엎질러진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오빠들, 어머님이 요양원 가시는 걸 반대하세요. 영희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저는 그때 아들들이 이미 이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며느리들이 혼자서 계획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너희들도 알고 있었구나. 제가 아들들을 보며 말했어요. 진수와 진호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진수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도 엄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나를 위해서? 웃기지 마라. 엄마 혼자서 이렇게 큰 집에 있으면 위험해.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진호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요양원에서는 24시간 관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들들까지 한패가 되어서 저를 내쫓으려고 하다니. 너희들이 이러고도 정말 내 자식들이니? 엄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떤 식으로?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그러자 영희가 나서더라고요.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다는 게 뭐야? 병원에서 치매 진단 받으시게 하는 수도 있어요. 영희의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치매? 내가 왜 치매야? 요즘 어머님 행동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같은 말 계속 반복하시고 깜빡깜빡하시고. 맞아요. 아까도 저희 얼굴에 물 끼얹었다고 우기시잖아요. 그런 일 없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분명히 미란이 제 얼굴에 물을 끼얹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우기더라고요.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 어머니가 착각하신 거예요. 저희가 왜 그런 짓을 해요? 그래요, 엄마.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진수까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너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엄마, 우리가 뭘 했다고 그래요?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나를 위해서? 내 재산을 노리면서? 재산. 엄마, 우리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요? 진호가 발뺌했어요. 하지만 영희가 실수를 했어요.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저희 거니까 미리미리 정리하자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들은 진수가 영희를 째려봤어요. 너무 솔직하게 말해버렸거든요. 저는 그때 모든 걸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이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제 재산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걸. 그리고 필요하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라도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는 걸 말이에요. 너희들이 정말 이러고도 저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진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도 우리 가정이 있어요. 엄마 때문에 계속 희생할 수는 없다고요. 진호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우리 인생도 생각해야죠.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이게 제가 평생 정성으로 키운 아들들이라니. 제가 평생 고생해서 돈을 벌어 뒷바라지해준 아들들이 이제 저를 짐처럼 여기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도 안 나니? 어머님, 그건 당연한 의무였잖아요.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게 당연한 거고. 영희가 뻔뻔하게 말했어요. 의무? 의무라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어머님을 모실 차례니까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라는 거예요. 요양원이 뭐가 편해? 거기가 얼마나 외롭고 처참한 곳인지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니? 요즘 요양원은 옛날과 달라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많고. 미란이 태블릿을 다시 꺼내 보여줬어요. 보세요. 여기 수영장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저는 그 화면을 보며 더욱 화가 났어요. 나는 안 간다고 했잖아. 그러자 네 사람이 모두 저를 둘러싸더라고요. 마치 저를 압박하려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이제 선택하세요. 진수가 말했어요. 스스로 요양원에 가실 거면 좋은 곳으로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계속 버티실 거면 다른 방법을 써야죠. 다른 방법이 뭐야? 병원에 모셔다가 진단을 받으시게 하는 거죠. 진호가 대답했어요.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저희가 법적 후견인이 될 수 있어요. 영희가 덧붙였어요. 그렇게 되면 어머님 의사와 관계없이 요양원에 모실 수 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너희들이 정말 이런 짓을 할 수 있니? 엄마, 우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게 현실적인 거야? 네. 요즘은 다 이런 식으로 해요. 부모님들도 이해하시고. 나는 절대 요양원 안 가. 저는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진수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내일 병원 예약해둘게요. 무슨 병원? 정신과요. 치매 검사 받으시게.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정신과에 데려가겠다고 하다니. 너 정말 그럴 거냐? 엄마께서 완강하게 나오시니까 어쩔 수 없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들과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너무 순진하게 살아왔다는 걸 말이에요. 알겠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확실히 알겠다. 저는 일어나서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뒤에서 네 사람이 뭔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뭔가 해야 한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한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특히 치매 진단을 받게 하겠다는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는데 7시에 일어나 보니 집안이 조용했어요. 다들 아직 자고 있는 모양이었죠.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나가서 커피를 한 잔 끓였어요. 그리고 창가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뭔가 해야 해.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문득 예전에 드라마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어요.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딜을 캐는 장면이었죠. 그때는 그냥 드라마니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 상황에서는 정말 필요한 일 같았어요. 사립탐정이라는 게 정말 있을까? 궁금해서 스마트폰을 켜봤어요. 진수가 작년에 사준 건데 처음에는 사용법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거든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정말로 사립탐정 사무소들이 많더라고요. 서울에만 해도 수십 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평점이 좋고 경력이 오래된 곳 몇 군데를 골라봤어요. 그리고 가장 믿을만해 보이는 한 곳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네, 한국조사연구소입니다.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저 혹시 개인적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어떤 건지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전화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직접 만나서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오전에도 괜찮나요? 네, 10시에 오시면 됩니다. 주소를 받아 적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사립탐정사무소는 강남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이었어요. 간판도 소박하고 사무실도 크지 않았지만 깔끔했어요. 어서 오세요. 전화 주신 분이시죠?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와서 인사했어요. 이름은 김대수라고 했어요. 네. 오전에 전화드린 박순덕입니다.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가족들을 조사해달라고 하면 이상하게 들릴까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요즘 가족 간 문제로 조사를 의뢰하는 분들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알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제서야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아들들이 사업 자금으로 받아간 돈을 어떻게 썼는지, 며느리들이 평소에 뭘 하고 다니는지, 그리고 어제 있었던 요양원 얘기까지 모든 걸 터놨어요. 김대수 씨는 제 얘기를 들으면서 중간중간 메모를 했어요. 정리해보면 큰아드님과 둘째 아드님이 각각 3억, 2억을 받아서 사업에 실패했고 며느리분들의 평소 행동을 조사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어제 며느리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아서요. 치매 진단을 받게 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법적 후견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대수 씨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렇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그런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어떤 사례요? 재산을 노린 가족들이 부모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로채는 경우요. 법적으로는 후견인 제도라고 해서 보호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오싹했어요. 그럼 정말 위험한 상황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리 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일단 조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급한 상황이시니까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기본 조사비가 300만 원이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정식으로 의뢰했어요.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절대 들키지 않게 조사해 주세요. 만약 들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요. 당연히 비밀리에 진행하겠습니다. 그게 저희 전문이니까요. 사무소를 나오면서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 가족을 조사한다는 게 서글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액션을 취한다는 게 시원하기도 했거든요. 집에 돌아와 보니 다들 일어나 있었어요. 큰며느리 영희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책 좀 하고 왔다. 아, 그러세요. 아침 드세요. 영희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했어요. 어제 그 난리를 친 사람 같지 않게 말이에요. 식사 시간에도 분위기는 평온했어요. 어제의 일이 거짓말 같았죠. 하지만 저는 이제 달랐어요.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며칠 후 김대수 씨에게서 첫 번째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초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뭔가 발견하신 게 있나요? 네, 꽤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다음 날 다시 사무소로 갔어요. 김대수 씨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일단 큰며느리분부터 말씀드릴게요. 김대수 씨가 파일을 열어 보였어요. 영희의 사진들이 잔뜩 들어있더라고요.
영희 씨가 평소에 뭘 하는지 아세요? 집에서 살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천만에요. 이분이 다단계에 빠져 있어요. 그것도 불법 다단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단계요? 네, 건강기능식품 관련 다단계인데 이미 여러 번 적발된 업체예요. 영희 씨가 여기서 꽤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 영희가 어떤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들과 미팅을 하는 모습들이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김대수 씨가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줬어요. 영희 씨가 어머님 명의로 대출을 여러 건 받았어요. 뭐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도장을 어떻게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 명의로 된 대출이 벌써 4건이나 있어요. 총 금액이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서류를 보니 정말로 제 이름으로 된 대출 계약서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요즘 온라인으로 쉽게 대출받을 수 있거든요. 필요한 서류들만 있으면 본인 확인도 간단하고요. 그럼 이 빚은 다 제가 갚아야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기라는 걸 증명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영희가 제 몰래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그럼 둘째 며느리는 어떤가요? 미란 씨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김대수 씨가 다른 파일을 열어 보였어요. 이 분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요. 불륜이요? 네, 기혼 남성과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 남자는 건설회사 사장인데 아내와 자녀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진을 보니 미란이 어떤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같이 식사하는 모습들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남자에게서 상당한 돈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명품 가방이나 옷들을 선물 받고 용돈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명품을 가지고 다녔구나. 저는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미란이 가끔 비싼 물건들을 가지고 오는 게 이상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김대수 씨가 녹음기를 꺼냈어요. 미란 씨와 영희 씨가 만나서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겁니다. 녹음기에서 두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언니, 그 인간 요양원 보내는 거 언제까지 끌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저는 이제 한계예요. 매일 연기하는 것도 지쳐요. 미란아, 조급해하지 마. 우리 계획대로만 하면 다 우리 거야. 그런데 그 할매가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도 끝까지 버티잖아요. 그래서 치매로 몰아가기로 말 맞춰놨잖아. 의사 선생님도 이미 얘기해놨고. 정말로 치매 진단서를 만들어줄 수 있나요?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줬는데. 할머니가 치매라고 진단해달라고 하면 바로 해줄 거야. 그럼 후견인은 오빠들이 되는 거죠? 응. 그렇게 되면 할머니 의사와 관계없이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 집도 팔 수 있고 예금도 찾을 수 있고. 와, 생각해보니 진짜 대박이네요. 집값만 해도 20억은 넘을 텐데. 그러니까 그 돈으로 우리도 강남에 집 하나씩 살 수 있어.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더 있어요. 김대수 씨가 계속 재생했어요. 그런데 혹시 할머니가 눈치채면 어떡하죠? 설마 눈치챌까? 할머니가 뭘 알겠어. 평생 반찬 가게나 하던 사람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야죠. 걱정하지 마. 내가 할머니 성격 다 파악했어. 착하고 순진해서 의심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럼 다행이에요. 오빠들은 뭐라고 해요? 진수, 진호 둘 다 우리 편이야. 사실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었거든. 정말요? 응? 할머니가 자꾸 간섭하고 잔소리한다고 짜증내더라고. 그래서 요양원 얘기했을 때도 바로 찬성했잖아. 아, 그렇구나. 그럼 정말 문제 없겠네요. 당연하지.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어. 녹음이 끝나자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들이 저를 얼마나 얕보고 있는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충격적이시죠? 김대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더요? 아드님들 얘기인데요. 대수 씨가 다른 파일을 꺼내며 말했어요. 진수 씨가 받은 3억은 정말로 사업에 쓴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했다는 거죠? 주식과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다 날렸어요. 그것도 빚까지 져서
현재 2억 정도 빚이 더 있는 상태예요. 저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온라인 쇼핑몰 사업은 거짓말이었다는 거네요? 네, 아예 시작도 안 했어요.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럼 진호는요? 진호 씨는 더 심각해요. 치킨집 사업 자금 2억 중에서 실제 치킨집에 쓴 돈은 5천만 원 정도고 나머지는 온라인 도박에 다 날렸어요. 온라인 도박이요? 네, 온라인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는데 계속 잃으면서도 계속했어요. 결국 2억을 다 날리고 치킨집도 문 닫게 된 거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두 아들이 모두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카드로 도박한 것도 진호 씨만이 아니에요. 진수도요? 네, 진수 씨도 어머니 카드를 복사해서 온라인 투자에 써왔어요. 두 분 다 어머니를 속이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아들들까지 저를 속이고 있었다니. 정리해보면 며느리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아들 두 놈은 제 돈과 카드를 몰래 사용해서 도박과 투자로 날렸다는 거네요. 그런 거죠. 저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으니까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신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요? 이들이 치매 진단을 강행할 수도 있거든요.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해요. 대수 씨는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줬어요. 우선 제 명의로 된 모든 금융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카드들도 새로 발급받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믿을 만한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고도 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진실을 알게 된 건 다행이었지만 그 진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내가 평생 정성으로 키운 자식들이 이런 짓을 하다니.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어요. 조용히, 하지만 치밀하게 말이에요. 사립탐정의 조사 결과를 듣고 난 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동안 순진하게 살아왔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저녁 준비도 하고 며느리들과 아들들과도 평소처럼 대화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영희가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만든 나물무침 정말 맛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런 칭찬에 기뻐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이게 다 연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 다행이네. 저는 덤덤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은 정말 요리 솜씨가 좋으세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미란이도 거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말들이 다 가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시간 날 때 가르쳐 줄게. 겉으로는 평온하게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식사 후에 제 방으로 들어가서 김대수 씨가 준 명함을 꺼냈어요. 그리고 변호사 연락처도 함께 받았던 걸 기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법무법인 정희입니다. 김대수 탐정님 소개로 전화드렸습니다.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오후에 시간 되나요? 네, 2시에 오시면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에 있었어요. 생각보다 큰 규모였고 직원들도 많더라고요. 상담해준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여자 변호사였어요. 이름은 최은주 변호사였어요. 탐정님께서 상황을 대략 알려주셨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탐정조사 결과까지 모두 말씀드렸죠.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우선 급한 건부터 처리해야겠어요. 뭘 해야 하나요? 일단 어머님 명의로 된 대출부터 정리해야 해요. 사기라는 걸 증명해서 무효화시켜야 합니다. 최은주 변호사는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에 대해서도 상의했어요. 가족들이 치매 진단을 강행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정신감정을 받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정신감정이요? 네,
할머님이 정상이라는 걸 의학적으로 증명해 두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치매라고 우기더라도 반박할 수 있거든요. 그럼 병원에 가야 하나요? 네? 제가 신뢰할 만한 병원을 소개해 드릴게요. 거기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절차를 의뢰했어요. 변호사 비용도 미리 지불했고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서 은행으로 갔어요. 제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모두 바꾸고 카드들도 재발급 신청했어요. 어머님, 갑자기 카드를 재발급 받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은행 직원이 물었어요. 혹시 몰라서요.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다고 하고. 아, 그러시군요. 좋은 판단이세요. 새로운 카드들은 며칠 후에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동안은 기존 카드들을 정지시켜 놨고요. 집에 돌아와 보니 진수가 있더라고요. 평소 이 시간에는 밖에 나가 있는데 왜 집에 있나 싶었어요. 아들아, 오늘은 왜 집에 있니? 엄마, 카드가 안 된다고 하는데 뭔 일이야? 진수가 짜증을 내며 물었어요. 카드? 무슨 카드? 엄마 카드 말이야. 갑자기 결제가 안 돼.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진수가 제 카드로 뭔가를 결제하려고 했다는 걸 말이에요. 카드를 재발급 받았어. 왜? 갑자기?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고 해서. 진수의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그럼 새 카드는 언제 나와? 며칠 후에. 그럼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급한 일이 있는데 카드를 써야 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아직도 내 카드를 쓸 생각을 하고 있다니. 급한 일이 뭔데? 그냥 좀 급한 일이 있어. 말 안 하면 모르겠네. 진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녁 시간에 진호도 집에 왔어요. 아마 진수가 연락했나 봐요. 엄마, 카드 문제 해결됐어? 진호도 첫마디가 카드 얘기더라고요. 무슨 카드 문제? 형한테 들었는데 카드가 안 된다고? 재발급 받았다고 했잖아. 그럼 현금으로라도 좀. 뭐 했을 건데? 급한 일이 있어서. 두 아들 모두 급한 일이 있다고 하는데 뭔지 말하지는 않더라고요. 뻔히 도박이나 투자에 쓸 돈인 걸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지금은 현금이 없어. 은행에서 뽑으면 되잖아. 요즘 통장 정리하느라 돈을 다른 곳에 옮겨놨어.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돈이 많이 있었지만 이들에게 더 이상 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아들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 며칠 후에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어느 날 오후에 마트에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집 앞 골목에서 미란을 발견했어요. 어떤 남자와 함께 있더라고요. 사립탐정이 보여준 사진에 그 남자였어요. 미란의 불륜 상대 말이에요. 저는 골목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당분간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니가 요즘 이상해. 계속 집에 있으면서 우리 행동을 지켜보는 것 같아. 그냥 의심 많은 늙은이겠지. 신경 쓰지 마. 그게 아니야. 뭔가 달라졌어. 예전에는 순둥이였는데 그럼 빨리 요양원에 보내면 되잖아. 그것도 쉽지 않아. 계속 반대하고 있어. 강제로라도 보내면 되지. 그래서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눈치챈 것 같아. 그럼 어쩔 거야? 일단 좀 더 기다려봐야겠어. 그런데 당분간 용돈은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 계좌로 넣어줄게. 고마워. 정말 당신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 나도 마찬가지야. 빨리 자유로운 몸이 됐으면 좋겠어. 두 사람은 포옹을 한 후 헤어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미란이가 얼마나 뻔뻔한 사람인지 새삼 깨닫게 됐거든요. 집에 들어가니 미란이가 태연하게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냥 마트 좀 갔다 왔어. 아, 그러셨군요. 저녁 뭐 하실 거예요? 미란이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물었어요. 방금 전 불륜 상대와 만나고 온 사람 같지 않게 말이에요.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들과 아들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살펴봤거든요. 며칠 후에는 영희의 비밀도 확인했어요. 영희가 외출한다고 하길래 뒤를 밟아봤어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까지 가더라고요. 어떤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어요. 나올 때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더라고요. 며칠 후에 그 쇼핑백 안에 있던 것들을 확인했어요. 건강기능식품들이 잔뜩 들어있더라고요. 영희가 제 몰래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확인한 거였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발견했어요. 영희가 제 방에 들어가는 걸 목격한 거예요. 어느 날 오후에 잠깐 잠들었다가 깼는데 제 방문이 살짝 열려 있더라고요. 분명히 닫고 잤는데 말이에요. 조용히 일어나서 확인해 보니 영희가 제 서랍을 뒤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숨어서 지켜봤어요. 영희는 제 도장을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 그렇게 내 도장을 구했구나. 저는 그제서야 이해가 됐어요. 영희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말이에요. 영희는 제 도장을 찾지 못하자 실망한 표정을 지으며 방을 나갔어요. 저는 영희가 완전히 나간 후에 일어나서 도장을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제가 다른 곳에 숨겨둔 덕분에 찾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모든 중요한 서류와 도장을 더 안전한 곳에 숨겼어요. 며칠 후에는 아들들의 비밀도 더 확실하게 확인했어요. 진수가 집에서 컴퓨터를 하는 걸 슬쩍 봤는데 주식 사이트에 접속해서 거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주식을 하고 있구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진호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휴대폰으로 계속 뭔가를 하고 있길래 슬쩍 봤더니 온라인 도박 사이트였어요. 두 아들 모두 아직도 도박과 투자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모든 걸 지켜보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줄 수 있을지 말이에요. 우선 김대수 탐정과 최은주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전략을 세웠어요. 어머님, 이제 반격할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이들의 계획을 무력화시켜야 해요. 그리고 어머님이 주도권을 잡으셔야 합니다. 김대수 탐정도 거들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증거도 다 있고 법적으로도 어머님 편이에요. 저는 그들과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가기로 했거든요. 복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복수라기보다는 정의를 실현하는 거죠. 잘못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최은주 변호사의 말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75년을 순진하게 살아온 박순덕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치밀하게 계획하는 사람으로 변한 거였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변호사와 탐정의 도움으로 기본적인 방어 체계를 갖춘 저는 이제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기로 했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믿을 만한 동맹이 필요했어요. 그때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제 반찬 가게 단골이었던 김철민 씨였어요. 젊은 시절에는 동네 부동산 중개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었는데 지금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 된 사람이었어요. 김철민 씨는 저보다 5살 아래였는데 어려운 시절에 제가 반찬을 외상으로 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누나처럼 따랐어요. 김 사장한테 연락해볼까? 혼자 중얼거리며 예전에 받아둔 명함을 찾아봤어요. 몇 년 전에 우연히 길에서 만났을 때 받은 명함이었거든요. 전화를 걸어봤어요. 네, 김철민입니다. 철민아, 나 순덕이 누나야. 어? 누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철민 씨는 저를 정말 반가워했어요. 잘 지내고 있어. 너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 주셨네요. 좋은 일 있으세요? 좋은 일이라고 할까?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언제든 시간 되실 때 오세요. 다음 날 오후에 철민 씨 사무소로 갔어요. 예전에 작은 중개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규모였어요. 직원도 10여 명이나 되더라고요. 누나, 정말 오랜만이에요. 철민 씨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이제 60대 중반이 되었지만 여전히 정정해 보였어요. 우리 철민이 많이 성공했네. 누나 덕분이죠. 예전에 어려울 때 도와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런 옛날 일을 왜 또 꺼내? 누나한테는 평생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런 개인적인 문제를 털어놔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사실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어떤 일인데요? 철민이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물론 모든 걸 다 말한 건 아니고 가족들과의 갈등이 있다는 정도로만 말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래서 혹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 해서. 누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드릴게요. 철민이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우선 부동산 쪽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우리 동네 집값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누나 집 있는 동네 말씀이시죠? 거기는 앞으로 더 오를 거예요. 왜? 재개발 계획이 있거든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거의 확정된 상태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재개발이라고? 네, 3년 후쯤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집값이 최소 2배는 오를 거예요. 그럼 지금 제 집이 20억 정도 되는데 40억까지 오른다는 얘기네? 그것보다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위치가 워낙 좋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릿속에 계획이 떠올랐어요. 혹시 재개발 관련해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 물론이죠. 제가 시청에 아는 사람도 있고 건설회사 쪽에도 인맥이 있어요. 철민이는 제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철민아, 사실 내가 좀 부탁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든 말씀하세요.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가족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까지 말했어요. 철민이는 그 얘기를 듣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군요. 정말 화가 나네요. 그래서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누나, 이런 일은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제 인맥 총동원하겠습니다. 철민이의 말에서 의지가 느껴졌어요. 고맙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무리가 아니에요. 누나한테 받은 은혜를 이제야 갚을 기회가 생겼네요. 그날 철민이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해 줬어요. 부동산 관련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 법적 대응 방법, 그리고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법까지 말이에요. 누나, 우선 재개발 정보부터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가족들이 누나 재산을 노리고 있다면 그 재산의 가치가 생각보다 높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럼 더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오히려 겁을 먹을 수도 있어요. 너무 큰 돈이면 함부로 손대기 어려워지거든요. 그 말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누나가 그냥 당하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뜻이야? 누나도 인맥이 있고 정보력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질 거예요. 저는 철민이의 조언이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철민이가 약속한 대로 재개발 관련 자료들을 가져왔어요. 누나, 이게 재개발 계획서예요. 아직 비공개 자료이지만 시청 공무원 친구가 구해준 거예요. 자료를 보니 정말로 저희 동네가 재개발 1순위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 타이밍을 봐서 가족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철민이는 또 다른 도움도 제공해 줬어요. 누나, 혹시 법적 문제 생기면 제 변호사 친구도 소개해 드릴게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데 실력이 좋아요. 고맙다. 하지만 이미 변호사는 있어.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 후에도 철민이는 계속해서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해 줬어요. 동네 부동산 시세 변화, 투자자들의 움직임, 그리고 각종 개발 계획들 말이에요. 어느 날은 더 구체적인 제안을 했어요. 누나,
혹시 집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놓는 건 어떨까요? 다른 사람 명의로? 네. 믿을 만한 사람 명의로 일시적으로 바꿔놓는 거죠. 그러면 가족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게 가능해? 물론이죠. 증여나 매매를 통해서 명의를 바꿀 수 있어요. 나중에 다시 돌려받으면 되고요. 저는 그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 봤어요. 확실히 효과적인 방법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누구 명의로 바꿀까? 제가 해드릴게요. 철민이가 대답했어요. 너한테 그런 피해를 줄 수는 없어. 피해가 아니에요. 제가 기꺼이 하겠다는 거예요. 철민이의 성의에 감동받았지만 너무 큰 부담을 지을 수는 없었어요. 일단 다른 방법을 먼저 생각해보자. 알겠어요. 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철민이와의 만남을 통해 저는 많은 도움을 얻었어요. 정보력도 그렇고 정신적인 지지도 큰 힘이 되었거든요. 며칠 후에는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어요. 동네 경로당에서 만난 박영순 할머니였어요. 저보다 3살 위인 78세였는데 젊은 시절에 간호사로 일했던 분이었어요. 순덕아, 요즘 안색이 안 좋네. 박영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뭔 일이 있어? 나한테 털어놔봐. 박영순 할머니는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의리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신뢰를 받고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물론 자세한 건 말하지 않고 가족들과 갈등이 있다는 정도로만 말했어요. 뭐? 자식들이 그런 짓을 해? 박영순 할머니는 정말 화를 내더라고요.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 부모를 ATM 기계로 생각해.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세요? 있지. 내 막내딸이 그랬거든. 시집 가서는 나 몰라라 하다가 돈 필요할 때만 찾아와. 박영순 할머니도 비슷한 상처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선 그어버렸지. 더 이상 관계 안 한다고. 그게 쉽지 않던데요. 처음에는 힘들었어. 하지만 지금은 속 편해.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도 없고. 영순 할머니의 말이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순덕아, 너도 결단을 내려야 해. 계속 당하고만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주도권을 잡아야 해. 지금까지는 내가 계속 당하기만 했잖아. 주도권을 어떻게 잡죠? 네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줘.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줘. 박영순 할머니는 구체적인 조언도 해줬어요. 필요하면 내가 증인도 서줄 수 있어.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얘기해서 편을 만들어줄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가 아니야. 우리가 서로 도와야지. 그날부터 박영순 할머니는 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줬어요. 며칠 후에는 예상치 못한 도움이 또 나타났어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의 권사님이었어요. 이현숙 권사님이라고 저보다 5살 위인 분이었어요. 교회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제 상황을 알고 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나서더라고요. 순덕 권사님? 이런 일은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 교회에 변호사 집사님도 계시고 의사 장로님도 계시잖아요. 도움 요청해 보세요. 이현숙 권사님은 정말로 교회 분들에게 제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 주셨어요. 그 결과 정신과 의사인 김종수 장로님이 나서서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순덕 권사님, 치매 검사 같은 게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김종수 장로님의 제안이었어요. 그리고 만약 누군가 강제로 치매 진단을 받게 하려 하면 제가 반박 자료를 만들어 드릴게요. 정말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셈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철민이, 박영순 할머니, 이현숙 권사님, 그리고 교회 분들까지 든든한 동맹을 구축했어요. 변호사와 탐정도 있고, 부동산 전문가도 있고, 의사도 있고,
동네 사람들의 지지도 있었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지하고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누나, 이제 준비는 다 된 것 같네요. 정말 고마워, 철민아. 누나한테 받은 은혜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쯤 행동에 옮기면 좋을까? 곧 기회가 올 거예요. 가족들이 먼저 뭔가 시도할 텐데 그때가 바로 반격할 타이밍이죠. 철민이의 말이 맞았어요. 며느리들과 아들들이 곧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이제 완전히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혼자가 아니라 많은 함께라면 충분히 맞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갈 무렵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며느리들과 아들들이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선 거였어요. 어느 목요일 오전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진수가 갑자기 들어오더라고요. 엄마, 오늘 병원에 가야 해. 병원? 갑자기 왜? 건강검진 받으러 예약해뒀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알아차렸어요. 드디어 치매 진단을 강행하려는 거구나 하고 말이에요. 나는 아픈 곳 없는데? 그냥 정기검진이야. 나이도 있으시고. 영희도 나타나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일이 많잖아요. 한번 정밀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난 괜찮다고. 엄마, 그냥 가봐. 아무것도 아니면 다행이고. 진수가 강요하는 투로 말했어요. 싫어. 제가 단호하게 거부하자 진호와 미란도 나타났어요. 엄마, 우리가 다 걱정되니까 가보자. 맞아요, 어머님. 그냥 간단한 검사예요. 네 사람이 저를 둘러싸고 병원에 가자고 설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거부했죠. 절대 안 가. 그러자 이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래서 치매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시잖아. 영희가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치매는 누가 치매야? 어머님 말이에요. 요즘 행동 보면 정말 이상해요. 미란이도 거들었어요. 저는 그때 연기를 시작했어요.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말이죠.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고 아픈 척했어요. 아이고, 머리야. 어머님, 괜찮으세요? 갑자기 머리가 아파. 그리고는 비틀거리는 척하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님! 네 사람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빨리 병원에 가야겠어. 진수가 말했어요. 그래, 빨리 가자. 저는 속으로는 계획대로 되고 있네 하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아픈 척을 계속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갔어요. 의사가 간단한 검사를 했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어요.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인 것 같습니다. 며칠 푹 쉬시면 나아질 거예요. 의사의 진단이었어요. 하지만 영희가 의사에게 따로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사실 치매 검사를 받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치매 검사요? 네, 요즘 어머님이 깜빡깜빡 하시고 판단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요. 의사는 저를 다시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일단 간단한 인지능력 검사부터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연기를 시작했어요. 간단한 질문들에 일부러 틀린 답을 하거나 모른다고 했어요.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몇 월이더라? 잘 모르겠네.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대통령? 누구더라?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어요. 100에서 7을 빼면 얼마죠? 100에서 7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부러 헷갈려 하는 척했어요. 검사가 끝나자 의사가 가족들을 따로 불러서 상담했어요. 저는 옆에서 들을 수 있었어요. 검사 결과가 좀 심각합니다. 치매 초기 증상으로 보이네요. 영희와 미란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고 필요하면 전문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전문 치료라면? 약물 치료와 함께 안전한 환경에서 관리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진수가 물었어요. 안전한 환경이라면 요양원 같은데 말씀이신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가족들이 24시간 돌봐드리기 어려우시면요. 영희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법적으로 후견인을 정해야 하나요?
치매가 확진되면 그런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들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뒀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 후 이들은 본격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양원 구경이라도 가보자. 요양원은 싫어. 그래도 한번 봐봐. 생각보다 좋을 거야. 억지로 요양원에 끌려갔어요. 시설은 깔끔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감옥 같았어요. 어머님, 여기 어때요? 깔끔하죠? 미란이 물었어요. 집이 좋아. 그래도 여기서는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거부했어요. 그러자 이들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 진수가 차갑게 말했어요. 의사도 요양원에 가는 게 좋다고 했잖아. 나는 싫다고. 엄마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치매 환자의 말을 누가 들어? 진호의 말을 듣고 저는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며칠 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네 사람이 모여서 저에게 최후 통첩을 했거든요. 진수가 말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요양원에 들어가세요. 거부하면? 법적으로 후견인 절차를 밟을 거예요. 영희가 대답했어요. 이미 의사 진단서도 받았고 서류 준비도 다 됐거든요. 미란이 덧붙였어요. 저는 그때까지 쌓였던 분노가 폭발할 뻔했지만 꾹 참았어요. 대신 연기를 계속했어요. 그래, 너네 말대로 거길 가면 되는 거지? 정말요? 네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간다고? 와, 다행이다. 어머님이 이해해 주시니까. 영희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조건을 걸었어요. 대신에 한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뭔데요? 내 재산 정리하고 싶어. 네 사람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어떻게 정리하실 건데요? 유언장을 쓰고 싶어. 유언장이요? 내가 죽으면 재산을 어떻게 할 건지 정해놓고 싶어. 이때부터 저의 진짜 계획이 시작됐어요. 며칠 후 저는 공증사무소에 가자고 했어요. 공증사무소에서 제대로 된 유언장을 만들고 싶어. 네 사람은 기뻐하며 함께 갔어요. 드디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공증사무소에서 저는 유언장을 낭독했어요. 나 박순덕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네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첫째, 내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합니다. 뭐라고요? 영희가 소리쳤어요. 둘째, 아들 진수와 진호에게는 각각 100만 원씩 남깁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미란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셋째, 며느리 영희와 미란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네 사람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넷째, 내 장례는 복지법인에서 간소하게 치러주세요. 유언장 낭독이 끝나자 공증인이 말했어요. 유언자의 의사가 명확하니까 공증하겠습니다. 그러자 영희가 발악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어머님이 치매인데 이런 유언장이 유효해요? 유언장 작성 당시에는 정신이 온전했다고 판단됩니다. 공증인의 답변이었어요. 그럼 치매 진단서는 뭐예요? 미란이 소리쳤어요. 그때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도 보세요. 정신과 전문의가 작성한 정신감정서였어요. 김종수 장로님이 도와주신 거였죠. 환자는 치매가 아니며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고 있음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정말로 치매인지 다른 병원에서도 검사 받아봤어. 결과는 정상이더라.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럼 처음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뭐예요? 진수가 다그쳤어요. 그때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영희와 의사가 나눈 대화였어요. 진단서 조작해달라는 얘기 다 녹음되어 있어.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합성이에요. 가짜예요. 합성이 아니야. 탐정이 찍은 사진도 있고 녹음도 있어. 저는 태블릿을 꺼내서 여러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영희가 다단계에 빠져서 제 명의로 대출받은 내역, 미란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사진들, 진수와 진호가 도박과 투자로 돈을 날린 기록들까지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이것들도 다 가짜죠?
미란이 울면서 말했어요. 가짜가 아니야. 다 진짜야. 공증인도 그 자료들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정도면 사기나 배임 같은 범죄에 해당할 수 있겠네요. 네 사람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영희가 울면서 빌었어요. 너무 늦었어.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재개발 계획서였어요. 이 동네가 재개발되면 집값이 40억까지 오를 예정이야. 네 사람의 눈이 더 커졌어요. 하지만 너희는 평생 그 돈을 구경도 못할 거야. 왜요? 이미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를 바꿔놨거든. 이건 거짓말이었지만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말이었어요. 누구요? 궁금하면 알아봐. 저는 일어나서 공증사무소를 나왔어요. 뒤에서 네 사람이 따라오며 빌고불고 했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네 사람이 모여서 울면서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서 철민이에게 전화했어요. 철민아, 1단계 성공했어. 정말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먹혔어. 이제 2단계 시작하자. 드디어 본격적인 역전이 시작된 거였어요. 공증사무소에서의 일이 있은 후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사람 모두 저를 피하려고 했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고 다투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진수와 진호가 제 방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진수가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만이라도 용서해 주세요. 진호도 같이 빌었어요. 저는 문을 열고 나가서 두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진수야, 진호야. 너희가 며느리들만 문제라고 생각하니? 엄마, 너희 아내들이 나를 괴롭힐 때 누가 옆에서 보고만 있었지? 저희가 잘못했어요. 누가 내 돈 가져다가 도박했지? 누가 내 카드 몰래 복사해서 썼지? 두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며느리들은 남이라도. 너희는 내가 10달 뱃속에서 키우고 전 먹여 기른 내 자식들이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런 너희가 나를 배신했다는 게 더 아프다. 저는 단호하게 선언했어요. 나는 이제 아들이 없다. 너희도 어머니가 없다고 생각해라.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끝났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날 오후에 영희와 미란이도 와서 빌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더 이상 들어줄 마음이 없었거든요. 며칠 후 네 사람은 결국 집을 떠나기로 했어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나 봐요. 영희가 와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다른 곳에서 살겠어요. 그래? 알아서 해. 혹시 나중에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르겠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연락은 어떻게? 연락하지 마. 나도 연락 안 할 테니까.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나갔어요. 진수와 진호도 와서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다. 그래도 엄마 건강만은 챙기세요. 너희도 알아서 잘 살아. 그렇게 네 사람 모두 집을 떠났어요. 처음에는 집이 너무 조용해서 어색했어요. 하지만 점점 편해지기 시작했더라고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일주일 정도 혼자 지내니까 정말 자유롭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철민이가 연락을 해왔어요. 누나, 재개발 얘기 진짜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시청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래요. 다음 달에. 그럼 집값이 정말 올라? 당연하죠. 최소 2배는 오를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생각에 잠겼어요. 혼자서 이 큰 돈을 어떻게 할 건지 말이에요. 며칠 후에 결정을 내렸어요. 정말로 사회복지법인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최은주 변호사와 상의해서 따뜻한 밥상이라는 복지법인을 설립했어요.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배달하고 말벗도 되어주는 일을 하는 법인이었어요. 법인 설립식 날에는 구청장과 지역 의원들도 참석했어요. 박순덕 관장님,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네요. 구청장이 축하해줬어요. 아닙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뿐이에요.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처음으로 제 돈을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쓰는 느낌이었거든요. 법인 사무실에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매일이 보람찼어요. 독거노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찾아가서 손수 만든 반찬을 드리고 안부도 묻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건 정말 벅찬 일이었죠. 관장님, 정말 고마워요. 오랜만에 이런 정성스러운 음식을 먹어봐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또 가져다 드릴게요. 뭐라 말해야 될지 정말 내 딸같이 고맙네요. 그 말을 들으니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사무실 직원이 물었어요. 관장님, 가족은 안 계세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가족?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내 가족이야. 혈육이라고 다 가족은 아니더라고. 그런가요? 진짜 가족은 서로 아껴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지.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75년 살면서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졌네. 자유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내 돈 내 맘대로 쓰고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쓰니까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 정말 그랬어요. 아들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며느리들 눈치 볼 필요도 없었어요. 몇 달 후에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김대수 탐정이 연락을 해온 거였어요. 할머니, 영희 씨와 미란 씨 근황을 아시나요? 모르는데? 연락도 안 하고 있어. 지금 둘 다 원룸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살고 있어요. 정말? 네. 영희 씨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하고 미란 씨는 음식점에서 설거지 일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들들은 어떤가? 진수 씨와 진호 씨도 각자 고시원에서 살면서 일용직 일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가끔 할머니 집 앞에 와서 서성거리더라고요. 왜? 용서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그래도 제가 낳고 기른 자식들인데 이렇게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픈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받은 상처가 너무 컸고 배신감도 여전했거든요. 대신에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탐정님, 아들들이 정말로 뉘우치고 있는 것 같으면 알려주세요. 어떤 식으로요?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면요. 알겠습니다. 6개월 후 탐정이 다시 연락해 왔어요. 할머니, 진수 씨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어요. 정말? 네, 술을 끊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호 씨는 도박 중독 치료받으면서 상담도 받고 있고요. 그래? 둘 다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마음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아직은 섣불리 결정할 수 없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진수와 진호가 복지법인 사무실로 찾아온 거였어요. 엄마, 두 아들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저는 깜짝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무슨 일로? 엄마가 하는 일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진수의 말이었어요.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 없는데?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진호도 말했어요. 두 아들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건방지거나 당당하지 않았고 조심스럽고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 뭐든지 할게요. 청소든 배달이든 뭐든. 돈 받고 하려고? 아니요. 그냥 봉사하고 싶어요. 저는 한참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조건부로 허락했어요. 6개월 동안만 해봐. 그동안 제대로 하면 계속하고 아니면 그만둬. 네, 엄마! 두 아들이 기뻐했어요. 그렇게 진수와 진호는 복지법인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새벽에 일찍 나와서 준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반찬 배달하고 청소하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는데 몇 달 지나 보니 정말로 변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관장님, 아드님들 정말 착하네요. 그런가요?
네, 항상 정중하게 대해주시고 말씀도 잘 들어주시고. 다른 할머니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벗도 되어주고 집안의 전구도 갈아주고 정말 효자들이에요.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제 마음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두 아들을 불렀어요. 너희들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했다. 감사합니다, 엄마.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니? 진수가 대답했어요. 엄마가 평생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걸 깨달았어요. 무슨 뜻이야? 남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 말이에요. 진호도 거들었어요. 저희는 그런 엄마한테 받기만 했지 주지는 못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 늦었지만 깨달았어요. 저는 그때서야 진짜로 용서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어요. 엄마와 함께. 정말? 네, 정말로. 저는 한동안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좋아. 그럼 함께 하자. 두 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 이제 시작이야. 그 후로 저는 두 아들과 함께 복지법인을 운영하고 있어요. 며느리들? 아직까지는 연락이 없어요. 아마 아직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변화할 수도 있겠죠. 지금 제 나이가 76세가 됐어요. 복지법인을 시작한 지도 1년이 넘었고요. 내 일이 보람차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제도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관장님 덕분에 매일이 행복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해요. 내 진짜 가족을 이제야 찾았구나. 피보다 진한 것은 진심이구나. 75년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걸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말이에요. 지금 제 주변에는 정말 많은 가족들이 있어요. 복지법인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 도움을 받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변화한 두 아들까지 모두가 저에게는 소중한 가족들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시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75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진짜 가족은 어디에나 있거든요. 다만 찾을 용기와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하세요. 그게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아들 둘 키운다고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결국 진짜 행복은 다른 곳에 있었네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죠.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은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될 수 있답니다.